다른 나라 얘기 좀 해보도록 하죠. 이제 3.1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5.4 운동에 대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시기적으로 비슷한 시기죠. 그리고 사건 배경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운동에 대해서 비슷한 선상에서 보는 경우들이 많죠. 하지만 내용을 보면 상당히 다릅니다. 당장 그 당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나라는 국가 자체가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비록 반식민지 상태로 전락했다라고는 하지만 중화민국이라는 정부가 일단 엄연히 있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아무리 침탈되었다고 하더라도 중국 전 국토의 90% 이상은 중국인 군벌들에 의해 통치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3.1 운동을 보는 시각과 5.4 운동을 보는 시각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3.1 운동과 5.4 운동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민족주의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주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민족주의가 민족 국가라는 개념으로 나타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길게 잡는다고 하더라도 대략 프랑스 근대의 시작부터라고 볼 수 있고 실제로는 독일 통일과 비슷한 시기 이태리 통일이 그 시점이라고 봐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민족주의도 아주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것 같이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얘기하는 시기의 민족주의는 주로 civic nationalism, 즉 시민 내셔널리즘에서 출발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그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5.4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차 대전이 끝났습니다. 이제 전쟁에 참전한 각 국가들 간에 평화협정이 맺어져야 할 차례입니다. 1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맺어진 평화조약에 대해서 우리는 베르사유에서 맺어진 조약만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국가별로 여러 조약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이 지도에 나오는데요. 베르사유에서 맺어진 조약, 이게 독일과 맺어진 조약이고요. 또 생제르맹에서 맺어진 조약, 이게 이제 오스트리아와 맺어진 조약이고, 또 세브레에서 맺어진 조약, 이거는 그 당시 터키와의 사이에 맺어진 조약입니다. 모두들 그 파리 인근에 있는 각 도시들에서 맺어졌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조약이 바로 독일과의 사이에 맺어졌던 베르사유 조약입니다. 이 조약은 15개 챕터에 무려 440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진 아주 세밀한 것이었습니다. 1차 대전에 참전한 국가는 아주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연합국 측에 참전한 국가만 하더라도 우리가 잘 기억하는, 여기 보면 나오죠.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이태리, 그 다음에 일본과 미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중간에 이제 혁명이 일어나서 전쟁에서 이제 빠졌죠. 그래서 요 5개 국가가 중요하고, 그 외에도 보면 뭐 세르비아, 인디아, 뉴질랜드, 캐나다 이러면서 수도 없이 많은 국가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동양 그 국가 수만으로 말할 때 연합국만 24개국입니다. 동양권에 있는 국가 중에서는 제일 대표적으로 일본이 있죠. 그 다음에 동양권이라고 얘기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인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이암, 즉 태국이 있었고 또 중국도 있었습니다. 이 모두가 전승국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평화협정은 주요 국가들 사이에 주로 비밀회의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평화협정 기간 동안에 무려 145회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공개된 제대로 된 회의에서는 이 사람들이 이미 결정한 것을 모두 그냥 추인하는 형태에 불과했던 겁니다. 이를 중요 국가를 빅5라고 하는데, 그 국가들이 바로 영국, 프랑스, 이태리, 미국, 그리고 일본이 있었습니다. 일본은 유럽에 걸린 이익이 별로 없었죠. 그래서 나중에는 실제로 영국, 프랑스, 이태리 그리고 미국을 빅4라고 해서 이 네 나라가 사실은 모든 결정을 좌지우지했는데, 이 사람들은 언제나 일본에 대해서 자신들과 거의 동등한 지위를 보장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이 당시 거의 모든 것을 다 결정했던 국가의 정상들인데요. 왼쪽으로부터 보면 영국의 로이드 조지 수상, 그 다음에 이태리의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올란도, 그 다음에 프랑스의 조우스 클레망소, 그리고 미국의 우드로 윌슨입니다. 첨예한 대립을 보이는 이슈에 대해서는 표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투표도 평등한 투표가 아니었습니다.
영국, 미국, 프랑스, 이태리, 그 다음 일본 이렇게 빅5는 2표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1표밖에 없었다는 것만 보더라도 평등한 상황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보입니다. 분명히 중국 또한 1차 대전에 참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중국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었습니다. 일본은 빅5의 하나라서 충분한 대우를 받은 것과 아주 대조적인 장면이죠. 지금 보이는 이 문서가 당시 일본 외무성과 육군성이 본국 정부에 거의 매일 보내던 정보 보고 중 한 페이지씩만 제가 따왔습니다. 지금 이것이 바로 일본 대표가 영국 및 프랑스 대표와 비밀리에 만나서 나눈 얘기들을 보고하는 문건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거는 미국 공사와 만나서 어떤 얘기를 했다 이런 걸 보고하는 문건입니다. 일본은 이 회의에 아주 대규모 대표단을 파견했습니다. 전직 수상이었죠. 사이온지 김모찌를 단장으로 수십 명이 이렇게 파견된 것입니다. 이게 그 당시에 파리에 갔던 일본 대표단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이 바로 당시 일본 대표단을 이끌었던 3명이죠. 왼쪽부터 말씀드리면 전직 외무대신이었던 마키노 노부아키, 그 다음에 중간이 이제 전직 수상인 사이온지 김모찌,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당시 영국에 주재하던 주영 대사였던 진다 수테미의 사진입니다. 이와 비교를 할 때 중국이 파견한 대표단은 초라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중국은 하나의 통치 체제를 이루지 못하고 있었죠. 그래서 각 지역별로 군벌들이 분할해서 통치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대표단 단장이 당시 중국 남부를 중심으로 세력을 형성하고 있던 순원의 국민정부에서 외상을 나중에 수상까지 올라갔습니다마는 외상을 역임하고 있던 중국 광동으로 로우챙창, 그러니까 육징상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군사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정치력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원래 가톨릭 사제고 또 끝까지 가톨릭 사제였습니다. 당시 중국 남부에서 세력을 가지고 있던 순원과 협력을 했을 따름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보조했던 사람이 바로 웰링턴 쿠, 우리나라 발음으로는 구유균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은 나중에 이제 중국 외교의 큰 틀을 닦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1888년에 이 사람이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1918년 파리 평화회의가 시작될 당시에 이 사람은 고작 30살밖에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별다른 능력을 발휘할 시기가 아니었던 거죠. 지금 왼쪽에 보이는 사진이 그 당시에 이제 파리 강화회의에 참가했을 때 사진인데 그때 아주 젊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1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제 질서와 관련해서 일본은 중국에 비해서 처음부터 유리한 입장에서 모든 협상을 시작한 겁니다. 일본은 이 전쟁으로 큰 돈을 벌었죠. 그런데 유럽에서는 별다른 이익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발언할 일도 별로 없었습니다. 당시 일본이 주장한 게 크게 2가지 정도밖에 없었는데요. 하나는 Racial Equality Proposal,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인종적 차별 철폐 조항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국제관계 및 각종 조약에서 모든 인종과 모든 민족에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자라는 겁니다. 지금 들어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백인들은 이런 조항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일본 측에서 이 조항을 삽입하자라고 했을 때 영국 측이 즉시 반대를 제기하면서 이런 얘기는 논의할 필요도 없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이태리가 강력히 주장해서 표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1표가 모여져서 찬성으로 끝이 났거든요. 그런데 표결이 있은 직후에 의장이었던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이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일본의 제안이 명백한 다수에 의해서 가결은 되었는데 가장 중요한 나라들이 표결에 불참했다. 그러니까 다시 해야 된다라는 말을 한 겁니다. 실제로 영국하고 미국은 아예 표결에 불참해 버렸습니다. 표결이 있었지만 이렇게 결과를 뒤집은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당시 영국 입장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경우 영국은 두 가지 큰 문제를 이제 맞닥뜨려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인도 문제였습니다. 당시 인도가 자치정부를 어느 정도 만들고 있었고 그 자치정부가 협조하면서 군대를 파견했는데 그러면 인도가 영국과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같은 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또 영연방 국가이던 호주가 고수하고 있던 화이트 오스트레일리아, 즉 백호주의, 호주의 유색 인종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큰 이유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일본이 제기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는데도 일단 보류를 해버리고 나서 아마 설득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들고 나온 것이 바로 산동 문제였습니다. 즉 중국 산동반도에 있는 독일 땅을 이제 일본이 관리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일본의 시각을 먼저 좀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1차 세계대전이 터지기 전에 산동반도 중에 일부는 독일이 점령하고 있었는데 왜 독일이 이 땅을 점령했던가 그 연유가 있을 겁니다. 시계 조금 돌려보도록 하죠. 우리나라하고 직결되는 얘기인데요. 1894년에 청일전쟁이 터져가지고 이 전쟁이 그 다음 해에 끝이 났죠. 일본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되어 있는데 이 조약에는 요동반도를 일본에 영구히 할양한다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조약문이 바로 그 당시에 서명을 했던 그 조약문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다른 땅들 그리고 거액의 배상금을 받는다라는 조건도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반대한 것이 바로 러시아, 독일 그리고 프랑스입니다. 시작은 러시아가 했고 독일하고 프랑스가 이에 끼어들었죠. 이제 이게 그 당시의 이제 카툰인데 지금 보시면은 일본이 아주 기분 나빠하는 장면이 보이실 겁니다. 근데 일본이 그 당시 이 세계의 유럽 열강하고 싸울 수 있었느냐?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그걸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어쩔 수 없이 요동반도를 포기해야 했고 배상금만 좀 더 받았습니다. 지금 이게 바로 삼국 간섭에 의해 가지고 새로 체결한 조약의 조약문입니다. 이홍장의 그 서명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 잘 보이실 겁니다. 이게 1895년 일입니다. 그 이후에 러시아는 요동반도에 자신들이 극동함대를 배치했고 독일은 일본으로부터 요동반도를 다시 돌려줬다라는 것을 이유로 해서 중국으로부터 요동반도의 건너편에 맞보고 있는 산동반도에 자신들이 조차지를 설치하고 해군 기지도 건설했던 겁니다. 이게 그 일이 있고 난 2년 후인 1897년의 일입니다. 그러면 이 지점부터 일본의 입장에서는 저거 원래 우리 땅이다라는 생각이 아마 들 겁니다. 단 대상이 이제 요동반도가 아니라 산동반도였다는 것이 다를 뿐이죠. 그 이후에 일본은 러일 전쟁에서 막대한 인적, 물적 비용을 치르면서 러시아를 몰아냈고 조선을 병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1차 대전이 터졌는데 이때 일본이 산동반도 칭다오에 있는 독일의 동양 함대를 굴복시키고 땅을 점령했던 겁니다. 비슷한 시기에 일본은 위안스카이의 북양 정부에 21개조의 요구를 했고 그 결과 산동반도를 차지했다고 하는 것은 좀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산동반도에서 자유로운 군사행동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1917년에 일본은 영국, 프랑스, 이태리하고 비밀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일본이 이미 점령한 지역에 대해서 영유권을 보장받았습니다. 그 당시 영국, 프랑스, 이태리가 전쟁 때문에 워낙 급박하다 보니까 일본이 하자는 대로 해줬던 것이겠죠. 이 사람들이 일본에게 그냥 협조한 것은 아니죠. 일본은 태평양에서 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북반구에 있는 독일 소유 섬들은 일본이 공격하고 대신 독일 소유 섬들 중에서 남반구에 있는 것은 영국이 가지는 것으로 약속을 해줬고 실제 군사작전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요. 산동반도에 있는 독일군 점령지를 자신들이 이어받는다는 것은 충분한 이유를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일본보다는 중국적 편을 조금 더 들어주고 싶던 미국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 반대 의사를 내놓기는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본이 산동반도를 차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전쟁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던 1918년 5월이었는데요. 일본과 중국의 그 당시 그 군벌이었던 북양정부가 일지 공동방위 군사협정, 여기서 지는 진화라고 해서 중국을 의미합니다. 이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중일 공동방위 군사협정이라고 부르는데 5월 16일에 육군과 관련한 협정, 그리고 5월 19일에는 해군과 관련한 협정을 체결했던 겁니다. 이 협정에 의해서 일본군은 중국 내에서 필요한 군사 행동을 할 수 있다고 서로 약속을 한 겁니다. 중국 대표단 문제도 있었죠. 물론 중국 대표단이 모든 면에서 일본 대표단보다 약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상황에 대한 착각이 한 몫을 했다고 보입니다. 중국 측은 중국 내에 있던 모든 왜곡 세력을 다 물러가라고 요구했습니다. 자신들이 전성국이니까 그 정도 요구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물론 서양 열강들이 이 말 듣고 물러갈 리는 없었습니다. 만약에 이때 중국이 모든 문제를 하나에 집중하면서 산동반도를 일본에 넘길 수는 없다라고 딱 하나만 주장을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지는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당시 중국 대표단을 이루고 있던 남부의 국민정부는 사실 산동반도에 대해서 그다지 큰 미련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중요했던 것은요, 홍콩하고 양쯔강이었습니다. 근데 그거 모두 영국이 차지하고 있었죠. 그래서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바로 오사운동입니다. 지금 보이는 이 사진이 그 당시에 1919년에 베이징에 있는 칭화대학, 지금 청화대학이라고 지금도 중국 최고의 명문대학이죠. 여기에서 일본제 물건을 태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1919년 5월 4일에 베이징에 있는 각 대학 학생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파리 평화회의의 결정에 항의하면서 대중운동을 시작하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주적으로 이제 간주했던 것이 바로 일본입니다. 사실 중국과 일본 사이에 그전에 청일전쟁이 있기는 했지만 중국 지식인들은 일본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모두 제국주의 세력의 침략을 받기는 했지만 우리나라는 일본이 전면에 서 있었죠. 하지만 중국은 주로 서양 세력에 의한 침략이 더 두드러졌다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동양민족인데 저렇게 힘을 키우고 있는 일본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수능 같은 사람들도 거의 다 일본에서 공부하고 또 일본에서 정치활동을 했습니다. 특히 수능 같은 경우에는요, 일본에 있을 당시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아주 어린 소년들 오츠키 카오루라고 하는 일본 여성과 결혼해서 아이도 낳았고요. 또 아사다 하루라고 하는 동거 여성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산동반도를 이제 점령하게 됐다라는 소식을 이제 전해 듣고 나서 이런 분위기가 한꺼번에 바뀌고 학생들이 시위를 벌이게 된 겁니다. 당시 베이징은 군벌 단치로이가 지배하고 있었죠. 근데 단치로이 북양정부가 사태에 크게 놀라서 즉시 강경 진압에 들어가게 되고 이에 따라서 시위가 더 커져버립니다. 그래서 5월 4일에는요. 불과 수백 명에 불과한 시위였습니다. 근데 이게 전국으로 삽시간에 퍼져나가고 그래서 6월까지 전국에 걸쳐서 시위가 진행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나라 3.1운동과 중국 5.4운동의 차이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3.1운동은 학생들과 각 세력의 대표들이 힘을 합쳐서 시작한 것이긴 하지만 기층 민중들의 참여가 아주 두드러졌습니다. 3.1운동에 참여한 연 인원이 205만 명이나 되는데요. 이건 그냥 학생들만 가지고는 절대 도달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반면에 중국의 경우에 물론 전체적으로 학생들의 반일운동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기는 했지만 기층 민중이 모두 힘을 합쳐서 들고 일어난 사건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상황이 정리되기 시작한 것이 한 달 정도 지났던 6월 8일입니다. 노동자들이 파업하고 상인들이 철시해버리고 끝내는 은행들마저 문을 닫게 되니까 정부가 더 버티기 어려웠죠. 그래서 체포한 학생들을 모두 풀어주고 군인들이 모두 철수했던 겁니다. 5.4운동은 그 이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먼저 이 사건으로
중국의 국민당과 공산당이 창설됐습니다. 이 두 정당은 지금도 대만 해협을 사이에 두고 아주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고요. 또 국공내전에 따른 중국의 공산화가 사실상 이때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또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중국 문화계도 많이 변했습니다. 학생들이 주장했던 그 신생활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이 신생활 운동이 제일 처음에는 일본 물건을 쓰지 말자로 시작됐던 것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부터 단지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문학과 예술까지 모두 영향을 다 끼쳤습니다. 중국의 문학을 고대문학, 근대문학, 그리고 현대문학으로 나눌 때 이 오사운동을 계기로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중국을 보는 일본의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만주와 중국 본토는 다릅니다. 만주는 일본이 대륙으로 진출하는 하나의 선 중에 하나의 선인데요. 조선을 거쳐서 만주까지 가게 되는 건데, 베르사유 조약으로 이제 차지한 산동반도는 만주하고는 달리 일본이 중국 본토로 들어가는 길을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일본은 그때까지만 해도 중국과 직접 무력으로 뭘 어떻게 해보겠다는 생각까지는 하지 않았던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이후로 일본이 중국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되었죠. 이 때문에 나중에 터지는 중일 전쟁이 서서히 이제 무르익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하고 끝내죠. 우리나라 위키백과를 이렇게 보면요, 3.1 운동이 5.4 운동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영어판 위키백과에도 보면 The March First Movement in Korea in 1919이라고 해가지고 1919년 한국의 3.1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이 영향을 끼쳤다 하고 하는 것이죠. 일본 위키백과입니다. 여기도 보면 3.1 독립운동의 영향이라고 해서 분명하게 5.4 운동은 3.1 운동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중국의 그 바이두 백과입니다. 중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온라인 백과사전인데요. 여기에는 아무리 봐도 3.1 운동 얘기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겁니다. 이거 중국 공산당 신문입니다. 여기에 보면 중대사건 해설이라고 해가지고 중국 공산당의 역사에 있었던 중대 사건에 대해서 공산당의 입장을 정확하게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도 아무리 봐도 3.1 운동에 대한 얘기는 전혀 안 나옵니다. 물론 중화민족주의 영향이기도 하겠죠. 지금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이제 5.4 운동에 대해서 또 다른 역사적 의미를 부여해야 하는 것도 또 다른 이유가 됩니다. 즉 공산주의의 이론에 있어서 나오는 제2단계 혁명론을 입장에서 볼 때 일단 5.4 운동을 부르주아 1차 혁명으로 보고 그 이후 국공내전을 통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수립을 2차 혁명으로 봐야 하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계속 혁명론이 나와야죠. 혁명이 끝나지 않았다 해서 문화 대혁명이 일어났던 것이고, 지금 시진핑이 어떤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고 이제 내놓고 있는데 그것 또한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아무튼 중국은 3.1 운동을 5.4 운동의 근원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3.1 운동과 중국의 5.4 운동은 좀 다른 측면을 많이 가지고 있죠. 우리나라 3.1 운동이 일본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독립국가를 건설해야 한다라는 것을 지상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었는데, 중국의 경우에 그 당시 열강의 침략으로 반식민지 상태이긴 했지만 그래도 국채는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1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맺어진 파리 강화에 의해서 중국이 겪어야 했던 침탈, 이 자극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4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중국의 국민당과 공산당이 창당하게 됩니다. 그만큼 세계사적인 시각에서는 당연히 이 5.4 운동이 더 큰 영향을 끼쳤던 것이고, 우리나라에도 뭐 큰 영향을 끼쳤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먼저 중국 공산당이 태동하게 되고 또 신문화 운동과 같이 중국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가
사실은 이때부터 촉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히 이웃에 있는 우리나라나 또 베트남에 미친 영향도 아주 컸습니다. 네, 이 편에서 준비한 거 여기까지고요. 다음 편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사회주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선공산당에 대한 얘기도 필수적이겠죠.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버튼, 그 다음 좋아요 버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 감사합니다.